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심리학이 불안에 답하다라는 책입니다. 황양민, 장린린 지음, 권소연 옮김, 미디어숲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실 누구나 살면서 순조롭지 못한 시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종 찾아오는 시련이나 좌절을 과연 어떤 태도로 마주하는가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에만 치중한다면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쳤는지 답답해 하면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본분을 다하고 일확천금의 기회에 매달리지 않으며 본인의 인생에 깜짝 선물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운이 좋다고 여기게 되면서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막하면 쉬운 일부터 하면 됩니다. 누구나 막막함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10대 청소년은 무엇을 위해 힘들게 공부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합니다. 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20대는 자신이 도대체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몰라 막막합니다. 30대에 들어서면 조금 더 성숙해지고 막막함과는 작별할 줄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막막하다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해 반응하는 곤혹스러운 감정의 일종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을 앞두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막막함을 느끼는 이유는 많습니다.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거나 자괴감에 빠지고 자신감이 결여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아 인식이 부족해서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고 자신과 외부 세상을 잘 알지 못해 불안하고 괴로워서입니다. 한 면은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또 다른 한면은 외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두 겹의 샌드위치 속에 껴있는 것 같아 공허하고 무기력합니다. 이런 막막한 상태는 평생 이어집니다. 다만 인생의 단계마다 막막함의 종류와 형식이 다를 뿐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쉬운 목표와 통찰력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막막함을 느낄 때는 삶이 재미없고 밝은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목표를 정하고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목표를 잃어버리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허무함에 빠집니다. 하지만 목표를 세우면 눈앞에 빨간 관역이 있는 것처럼 마주한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너무 요원하거나 거대한 목표보다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좋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실현 가능한 단기 목표로 바꾸면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삶을 주도하는 지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생활 리듬을 지배한다는 생각이 들면 강한 자신감이 형성되는데 이는 막막함과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막막함을 느꼈다면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실천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보다 늦는 것 같아 막막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라고요. 그렇다면 세상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한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이 있다면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이 속한 분야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쉬운 목표와 통찰력은 현재의 자리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막막함을 이기는 생각 도구입니다. 키어런 세티아 교수는 과거의 선택은 바뀌지 않고 미래가 변할 가능성도 작은 상황에서 현재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중년은 위기를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뒤집을 수 없고 미래는 따라갈 수 없다는 그의 생각은 청장년이 느끼는 막막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는 이에 생각도구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생각도구 1. 기회 비용과 화해하기. 여기서 핵심어는 기회 비용으로 어떤 일을 하기로 선택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한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도 스스로 한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험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과거의 선택이 아쉽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인생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각 도구 2. 존재 가치가 있는 일 하기. 과거와 화해하고 눈앞의 현실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일이 무료하고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키어런 세티아는 두 번째 생각 도구로 존재의 가치가 있는 일을 많이 하라고 조언합니다. 철학적으로 들리겠지만 쉽게 말하면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자아 성장을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노인 심리학 연구를 할 때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 건강하고 원기가 왕성한 어르신은 대부분 하나 이상의 취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취미 활동이 얼마나 큰 활력이 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일이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아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결단이 어렵다면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앉은 청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워낙 크고 조급해서 듣고 싶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렸습니다. 이직을 해야 할까? 직장을 바꾸면 집에서 멀어지잖아. 매달 출장도 갈 텐데 여자친구가 분명히 반대할 거야. 그렇다고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니기에는 일이 너무 재미없고 시시해. 이러다가는 곧 폐기 처분될 것 같은 기분이야. 게다가 이제 곧 30살이고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도 이직이 불가능해. 어서 아이디어 좀 내봐. 벌써 한 달 동안 고민하고 있단 말이야. 그는 상대방에게 이직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하소연했습니다. 그 청년의 통화를 다 듣고 나니 불의당의 당나귀라는 재미있는 심리 법칙이 떠올랐습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당나귀의 왼쪽과 오른쪽의 동일한 거리에 각각 건초더미와 물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 있던 당나귀는 물을 먼저 마실지 건초를 먼저 먹을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배를 골고 목이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프랑스 중세 철학자인 장 비리당이 풍자한 비리당의 당나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나 사람을 일컫습니다. 비리당의 당나귀처럼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필요를 느끼고 선택의 압박이 있다면 행동은 과감해집니다. 당나귀가 물이 있는 쪽만 보았다면 선택이 한 가지밖에 없는 상황에서 목이 말라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직을 고민하던 청년도 현재 일자리가 없고 각종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저것 고려할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먼저 들어온 제안을 수락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단력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도 안다면 더욱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압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결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스트레스가 더해지는 상황에서 좋은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또한 시간 압박이 있을 때 사람들은 최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려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좋은 꼬리표는 붙이고 나쁜 꼬리표는 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평소 알게 모르게 꼬리표를 붙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몸매와 외모를 보고 외모 꼬리표를 붙입니다. 다른 사람과 몇 마디 나눠보고 행동을 관찰한 후에는 성격 꼬리표를 붙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사이 다른 사람 역시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입니다. 한편 어떤 특정 사건으로 인해 자신에게 미루기병 환자, 미련함, 성취욕 부족 같은 꼬리표를 붙이기도 합니다. 매일 복잡한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우리의 뇌는 인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길고 긴 진화의 과정에서 경제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뇌는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사물을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 꼬리표 붙이기라는 시간과 힘을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꼬리표 붙이기는 인류가 인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조금씩 진화한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인지 자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인에게 꼬리표를 붙입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꼬리표 붙이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심리학에 낙인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붙인 꼬리표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꼬리표가 정이 내린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에게 자주 핀잔을 들은 아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난 똑똑하지 않으니까 절대 잘 해낼 리가 없잖아. 꼬리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도전을 막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미루기병 환자라는 꼬리표를 붙인다면 그 특징은 점점 더 뚜렷하게 발현됩니다. 이를 미룰 때 그 꼬리표가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미루기병 환자라고 부를 정도이니 시간에 맞춰 할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럴듯한 명분이 생깁니다. 꼬리표는 좋은 꼬리표든 나쁜 꼬리표든 자아 정체감의 방향을 정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꼬리표가 붙었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었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즉, 꼬리표를 붙이면 그 꼬리표가 암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됩니다. 꼬리표 붙이기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나의 성장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반면 성장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꼬리표, 나쁜 꼬리표, 확고한 꼬리표,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꼬리표 등 모두 알게 모르게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싶다면 자신에게 긍정적인 꼬리표를 많이 붙여야 합니다. 즉, 자신을 격려하고 원하는 특질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성격을 버리고 인내심을 기르고 싶다면 인내심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다음 조금 더 참고 참자고 자신을 다독이면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암시를 받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꼬리표를 많이 붙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 마인드셋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즉, 사람의 능력은 노력으로 키울 수 있고 모든 일은
자신이 직접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일수록 긍정적인 변화의 힘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꼬리표는 과감히 뜯어내야 합니다.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이기 전 5초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그런 사람인가? 이것이 맞는가? 예를 들어, 난 성격이 이상하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이상한 성격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 전에 우선 멈추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한 성격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이상한 성격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 내가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다른 사람은 어떤 성격을 이상한 성격이라고 생각할까? 그들은 성격이 이상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이렇게 질문에 답하는 동안 자신을 다시 이해하게 되면서 꼬리표를 붙이려던 행동은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그때 왜 그 선택을 했을까라는 책입니다. 청즈령지음, 이무영 옮김, 홍익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일의 인생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퇴사하고 싶어 하면서도 왜 망설이고 있는지,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다 하면서도 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지, 왜 이런저런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속 시원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내일부터 하면서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자아에 대한 니즈가 미래에는 꼭 충족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중에 할 수 있어. 다음에 꼭 할 거야. 내일부터 할 수 있어. 라고요. 그들은 내일의 무대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아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환상에 빠지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왜곡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사전에 각본을 준비할 필요도 없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할 수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미래에 대한 환상에 빠져듭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을 내일의 나에게 떠넘기고 내일은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겁니다. 업무 실적이 부진할 때는 다음엔 스스로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며 위로합니다. 하지만 다음이 지나고 그 다음이 와도 그는 다시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와도 또다시 그 다음 날 저녁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현재를 오롯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가슴에 희망을 가득 품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내일을 상상하는데 너무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자아의 관념 속에서 아주 많은 일을 꿈꾼다 해도 현실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기다려 주거나 봐주지 않습니다. 무거운 몸뚱이를 움직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 습관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벗어나 미래로 도피해서 자아를 미화하려고 하는데 이는 인생의 빚을 무기한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언뜻 들으면 어떤 일을 하려고 큰 마음을 먹은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일에 대해 생각만 하고 있다는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래전부터
직업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지금 하는 일에 발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일에 치여 지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고 느끼면서도 여전히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만 때문에 늘 고민이 많지만 여전히 식탐을 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에 할 거야, 내일부터 할 거야, 이렇게 한결같은 태도로 미래의 자기 삶을 맡기는 태도를 보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상의 세계에 머물면서 내일은 상황이 좋아질 거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목을 잡는 불쾌한 일과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는 고민거리들이 저절로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습관의 벽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심신의 건강을 해칠 정도지만 우리는 그 습관을 고치지도 버리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합리화를 통해 나쁜 습관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나쁜 습관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점이나 좋은 습관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는 반면에 나쁜 습관을 유지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를 쓰면서 나쁜 습관에 빠진 자신을 변호하고 해명하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데 온갖 합리화를 동원해서 자신을 올바른 사람으로 위장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 편히 가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나쁜 습관을 지켜내려는 이유는 그 습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행동을 적극적으로 고치지 못합니다. 나쁜 행동을 개선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신의 무력함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 실천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점이 많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에게 장점도 많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결점도 선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점이나 장점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내재된 인간적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이란 결국 자신의 잠재 가치를 찾아가는 고단한 여정이기 때문에요. 나쁜 습관 뒤에 죽은 듯이 숨어 있는 자신의 잠재 가치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묵묵히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남들의 시선, 남들의 수군거림, 남들의 비웃음 따위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나쁜 습관이나 고정관념에 발이 묶여 있다고 해도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자기의 잠재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진짜 장애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의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고 자아의식이 스스로 손발을 묶고 날개를 부러뜨려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꿈꾸던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이유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악랄하게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독자와 네티즌의 사연을 보면 이들이 자신의 상황을 묘사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뭐뭐 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뭐뭐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뭐뭐가 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뭐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점. 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후 누가 압박을 준 것도 아니고 물어본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언어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속으로 이미 부정하고 있으며 해보지도 않고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실행에 옮겨야 할 당위성을 사전에 차단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작도 못 해보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실행력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 그렇지만 같은 말이 나오는 순간 실행하려고 마음먹었던 원동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같아집니다. 저는 뭐뭐 하고 싶어요. 그러나 같은 언어 구조에는 자기 부정이 포함되어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 위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필수적인 조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질적인 공경에 처하거나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갖추지 못한 조건이란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인위적이고 부가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언어 구조는 사실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포기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이런 언어 구조를 자주 사용할수록 자신의 한계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 속의 전제 조건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느 대학에서 강연했을 때의 일입니다. 참석한 학생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용감하게 하라고 격려했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화초를 키우며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베이징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제 꿈을 이루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나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정말로 좋아하나요? 그런 일은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데 왜 베이징에서 하고 싶다고 조건을 붙이나요? 땅이 넓고 비옥한 지역에서 정원 가꾸기를 하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베이징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화초보다도 콘크리트를 심기에 적합하죠. 우리는 하고 싶은 일에다 부가적인 조건을 붙여서 결국 원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 하고 싶은 일은 정원 가꾸기인데 베이징이라는 부가적인 조건을 붙인 것처럼 말입니다. 창업을 하고 싶어 했던 네티즌에게는 유망한 창업 아이템, 충분한 자금, 높은 스펙, 든든한 지원군 등이 부가적인 조건입니다. 충분한 자금과 이렇게 훌륭한 조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면 굳이 창업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관련된 경력이 필요하다는 부가적인 조건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하지 않으면
그 경력을 어디서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간단한 일에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대 조건을 잔뜩 내걸면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목표도 있는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간단한 일을 심각하고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각종 진입 장벽을 만들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해집니다. 우리는 부가적인 조건을 붙임으로써 꿈과 소망을 스스로 파괴합니다. 이런 부가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간단한 일을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에도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시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이미 찾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이유를 찾았다면 계속 그런 고정관념에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장 원하는 일을 향해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진짜 장애물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가 아니라 상상 속의 전제 조건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고르게 분배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1년에 1억씩 10년 동안 받을 수도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령해야 행복감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10억 원을 한꺼번에 받을 때 행복감이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행복감은 무한히 커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감은 일정 수준까지는 지속적으로 커지다가 포화 상태가 되면 멈춥니다. 행복감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한 느낌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행복감이 긍정적 정서의 강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 정서의 빈도와 횟수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긍정적 영향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일의 강도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좋은 일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소한 칭찬, 배려, 격려, 조언을 꾸준히 받을 때 지속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긍정적 영향을 최대한 고르게 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을 꿈꾸는 것이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한 번 경험하는 것보다는 소소하게 좋은 일을 계속해서 자주 경험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번 조금씩 돈을 벌고 혜택을 받거나 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는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받을 때 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는 부족한 게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온 결핍은 자아의식과 관념의 속박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지는가는 사람과의 인연에 달려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얻지 못했다고 해서 꼭 안 좋으리란 법도 없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